청군이 폐색이 짙어지고 경복궁을 장악한 일본군은 조선 관군을 대동하고 공주 우금치의 총 집결해 있는 동학군을 섬멸하고자 출정합니다. 농민군은 무려 2만 명이었고 조선 관군과 일본군은 도합 5천 명에 불과했으나 일본군은 최신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을 했고 동학군은 농기구와 죽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캐틀린 기관포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당시의 최신 무기였습니다. 이 기관총의 무차별한 난사로 인해서 불쌍한 농민들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18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죽창과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들은 필사적으로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에게 저항을 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군은 진압이 되고 다음해 1월에 전봉준이 체포됩니다.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을 자기의 영토인 시모노세키로 불러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조선은 완전 무결한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였습니다. 적어도 조선 5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중국의 종주국 노릇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하든 청이 왈과왈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은 요동반도, 타이완, 펑우열도를 일본에게 양도했습니다. 결국 이홍장의 양북운동이 이토 히로부미의 명치유신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겨우 6일 후 만주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꼬드겨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해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와신상담이라는 말로 위로하며 억울함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훗날 러시아를 제압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을 본 민비는 일본과 개화파를 밀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동구락부라는 모임 소속 친러 친미 정객들을 대거 입각시켜서 친일 개화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객들을 정동파라고 했는데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같이 조선에 온 손탁이라는 여인이 만든 사교단체 정동구락부 인사들입니다. 정동은 미국, 영국 등 외국 공사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손탁은 정동에 호텔을 운영하여 외교관들과 조선 정객이 어울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미, 반일, 친민비 성향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손탁 호텔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리가 이화여고 안의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암살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고 청일전쟁에서 청이 수세에 몰리자 사실상 민비와 온건 개화파, 즉 친청파들의 정권은 무너지고 친일 개화파의 집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비는 일본과 개화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국 기무처의 힘에 밀려나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894년 여름부터 급진 개화파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민비는 러시아 공관과 접촉하여 개화파 말살 계획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이 대원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일본 공사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접촉하여 민비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모노세키 조약 후 삼국 간섭으로 대세가 일본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자 민비는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당을 쓸어버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박영효 귀에 들어갔고 1895년 7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민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효는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 병력을 요구한 다음 유길준에게 자기 계획을 알렸습니다. 박영효는 유길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길준도 대원군과 같이 일본 측과 접촉하여 민비 제거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유길준이 자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길준은 고종에게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밀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은 7월 6일 즉시 경무사 이윤용에게 박영효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이윤용은 담장을 사유에 둔 이웃이었고 그는 즉시 담장 너머로 체포령을 알린 다음 움직였습니다. 7월 7일 포졸이 박영효 집에 도달했을 때는 박영효는 이미 한강을 통행하는 작은 증기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공동리 대원군 별장 아소당에 가택 연금돼 있었고 일본 공사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민비 시해 계획을 논의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효는 민비 시해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박영효의 저택은 인사동에 있습니다. 지금은 경인미술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에는 대원군의 저택과 박영효의 저택, 또 우정국 등이 있는 좋은 관광 명소입니다. 유길준은 일찍이 박규수 문화에서 김옥균 등과 같이 수학했던 개화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일본 미국에서 유학한 당시의 근대 문명을 이행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1894년 갑오경쟁의 개혁안은 유길준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은 손자 이준용을 통해서 유길준을 포섭했습니다. 결국 유길준은 대원군 이준용이 주도하는 민비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성 황후 암살 전후까지 개화파 인사들은 그와 대원군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박영효의 민비 암살 계획 폭로 후 민비와 고종의 개화파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그는 본격적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공동리 별장 아소당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대원군이 섭정 시절에 기거했던 운현궁은 지금 인사동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입니다. 1894년 10월 4일 유길준이 의주 관찰사로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지방관직 발령으로 이제 개화파는 전부 내각에서 축출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일본 측은 대원군과 접촉하여 10월 8일 새벽에 거사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민비는 척족 민영준이
국내부 대신에 내정된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고 있었고, 같은 시각에 민비를 살해한 장본인인 일본 낭인들은 진곡의 파성관에서 한성신보 기자들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낭인들은 일본의 열혈 애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인류대학 출신들로 무예를 연마하여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조폭과는 거리가 먼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반에 일본 낭인과 조선 훈련대 병력은 경복궁으로 침입하여 침전인 오코루에 있는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민비를 칼로 벤 장본인은 일본 낭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병력을 지휘한 인물은 일본공사 고로였고, 조선 병력을 지휘한 장본인은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범선은 이모군란 직전에 신식군대 별기군 교관이었는데, 그는 중인 출신이었고 생도들은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생도들은 교관에게 반발을 했고 교관의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생도들을 모아놓고 장황한 연설을 한 후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후 친일 정권에 의해서 창설된 훈련대 대대장을 맡게 되었으나 고종과 민비는 훈련대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불만에 찬 우범선을 고로가 포섭한 것입니다. 을미사변 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우범선은 자객 고영근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시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는 우범선의 아들입니다. 거삿날 새벽 3시 공동리 별장을 습격한 일본 낭인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옷으로 변장한 후 반강제로 대원군을 데리고 훈련대 병사들과 같이 경복궁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비 시해를 같이 음모했던 일본 측과 대원군 측은 서로 자기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원군 별장에서 승강이를 벌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원군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면은 대원군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왕비 민비는 무자비하게 일본 낭인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민비와 개화파의 암투, 민비와 대원군의 암투,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일본 측의 음모가 얽히고 설켜 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본 사람들의 악행이라고 가르치는 역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